혹시 아이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나요? 눈치도 없고 상황에 맞지 않게 돌아다니거나 몸을 가만히 두질 못하는 것 같다고요? 그런 아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들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혹시 우리 아이가 ADHD인가? 아니면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결론은 셋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요즘 저는 작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혼란을 겪으신 누군가를 위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의 ADHD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힘겹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여러분께 미리 감사드려요. 덕분에 의지박약 허약 체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영상 업로드 성공하고 있습니다. 행운이는 62개월 만 6세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과 지능지수 48로 중증 지적장애 판정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2년 만에 다시 받은 풀배터리 검사 결과 지능지수 75로 중증 지적장애를 벗어났고 ADHD 판정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세한 영상은 위에 참고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먼저 ADHD에 대해 잠깐 알려드릴게요.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서의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장애와 다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장애는 완치가 불가능한, 즉 평생 가져가야 하는 의미의 장애인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완치도 가능하다고 보는 장애입니다. ADHD는 신경발달 장애의 일종으로 전전두엽이 늦게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즉,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전두엽이 제대로 발달하면 더 이상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아질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김북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ADHD 비율은 10%이지만 청소년기를 가면서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성인의 경우 2에서 3%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짧지는 않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약을 복용하면 호전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ADHD는 초등학년에선 10명 중 1명꼴로 진단받을 정도로 흔한 장애입니다.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산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검사 권유를 받기 전엔 검사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도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율이 10%나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ADHD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들어도 ADHD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경발달장애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 ADHD 장애를 추가 진단받을 확률은 무려 30에서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 2~3명 중 1명은 ADHD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행운이도 CAT라 불리는 주의력 검사를 받기 전에도 초진 상담에서 ADHD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었고요. 풀배터리 검사에서도 주의력 관련 항목만 유독 낮게 측정되어 인지 불균형이 심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행운이는 CAT 검사의 총 4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은 정상, 마지막 간섭주의력 청각 부분이 저하로 나와서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약물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셨고요. 저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전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약물 복용을 결정했습니다. 책 자폐 부모 교육 2권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ADHD 치료에 쓰이는 약들은 1930년대부터 사용되어 온 것들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약의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고 정신과 약 중에서도 효과가 매우 좋은 약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주대 소아정신과 의사 신윤미 선생님은 ADHD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0명의 아이들 중 무려 8명이 약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세요. 약물 복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 우리 아이의 해결사의 ADHD에 대한 궁금증을 다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행운이는 약물 복용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 메디키넷 5mg을 처방받고 크게 부작용이 보이지 않자 바로 메디키넷 10mg으로 용량을 늘렸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메디키넷 10mg을 복용 중입니다. 아마 다음번에 병원을 방문하면 용량을 15mg으로 또 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좋은 약이라고 해도 그 낮은 확률의 부작용이 내 아이를 비켜갈 거란 보장은 없죠.
부작용의 확률 10%에서 20%의 사례가 내 아이의 경우라면 100%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경우는 ADHD만 지닌 아이들보다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행운이가 ADHD로 판정받기 전에 주변에서 적어도 5명 이상의 ADHD로 인해 약을 먹는 아이들을 보았는데요. 아주 우연인지 그 아이들 중 무려 4명이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약물 복용을 중단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저도 부작용을 매우 심하게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몇 주간 약을 바꾼 경험이 있고요. 어른인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어리고 예민한 아이는 더 심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보다 제가 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약물 복용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이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는 아니었는지가 염려됩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행운이가 보이는 ADHD 증상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ADHD의 진단 기준을 먼저 살펴볼게요. ADHD의 진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기준인 DSM-5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크게 2가지 영역을 보는데요. 바로 주의력 결핍 부분과 과잉 행동 충동성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면서 생각해보세요. 말이 길어서 빨리 읽어드릴게요. 먼저 주의력 결핍 부분입니다. 총 9가지 증상 중 6개 이상의 증상이 보여야 합니다. 1. 종종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름. 2.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을 할 수 없음. 3.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4. 종종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자빌 또는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함. 5. 종종 과제와 활동을 체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6.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싫어하거나 저항함. 7. 과제나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림. 8. 종종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짐. 9. 종종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림. 잘 들으셨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1번에서 9번까지 꽤 많이 해당되게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입학하면 실내화 잃어버리고 겉옷 학교에 두고 온 아이들 수두룩합니다. 제 쌍둥이 아들은 입학 초기엔 실내화로 갈아 신고 신발을 밖에 두고 그냥 교실로 간 후 실내화를 신고 집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어도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외투 챙기기 귀찮아해 분실된 외투가 많이 쌓여있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공식적인 단체 생활을 시작한 아이들이라 체계적인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알림장도 엄마한테 오고 엄마가 숙제와 준비물을 일일이 챙겨주어야만 합니다. 자기 노느라 바빠 일상적인 활동, 잡심부름을 시킨다고 바로 네 하고 말자드는 아이들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 쌍둥이 아들도 현재로선 9개 중 6개 이상엔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동성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9가지 중 6가지 이상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역시 빨리 읽어드릴게요. 1. 종종 손발을 만지작거리며 가만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거림. 2. 종종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남. 3. 종종 부적절하게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름. 4. 종종 조용히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함. 5. 종종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태워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함. 6.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함. 7. 종종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함. 8. 종종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함. 9. 종종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함. 다행히 쌍둥이 아들이 충동성에선 6가지 미만으로 해당하네요. 손발을 가만두지 못하고 꿈틀거리거나 조용히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자주 지나치게 수다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해당하는 게 6가지 미만이긴 하네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어떠세요? 그래도 3가지 이상은 해당되지 않나요? 물론 행운이는 주의력 결핍 부분과 과잉행동 충동성 부분에서 모두 6가지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ADHD인 건 맞는 듯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이 진단 기준에 맞춰 진단하셨을 테니 어련하시겠어요. 하지만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요. 위에 ADHD를 나타내는 증상 자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행운이의 자폐성 증상과도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주의력 결핍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흔히 눈치가 없다고 합니다. 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자폐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의 가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대부분이 타인보다 스스로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은 대부분 남의 말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호명 반응부터 잘 안 되는데 심부름을 잘 하거나 과제를 잘 수행하는 건 더 어렵겠죠. 특히 행운이는 청지각이 약해서 똑같은 문제도 종이에 적힌 걸 주면 쉽게 풀지만 들려주면 훨씬 어려워하거든요. 안 그래도 청지각력이 약한데 거기다 간섭까지 주어지면 집중력은 훨씬 떨어지겠죠.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감각에 예민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주변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고 이때 스스로를 보호하려 상동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동행동과 아이의 반응은 주변에서 보기엔 매우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가 낮은 경우 당연히 학습도 체계적으로 하기 힘들고요. 언어치료 선생님께서도 인지치료 선생님께서도 아이가 부산스럽긴 하지만 ADHD를 지닌 아이들의 산만함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니 주의력 결핍 부분에서 9개 중 최소 7개는 해당하는 것 같네요. 다음 충동성 부분을 볼까요? 일단 상동행동이 있으니 손발을 가만두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동도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둥이 아들이 레고 놀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이 놀아도 돼? 라고 묻지 않고 그냥 갖고 논다거나 같이 놀아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면 대답할 때까지 물어보거나 대답과 상관없이 갖고 놀려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의 일종이죠. 친구의 의견을 묻지 않고 손을 잡아 끌어 같이 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이야 착석이 되긴 하지만 감정 조절이 어려워 주어진 과제를 하기 싫을 땐 하기 싫어요! 라고 격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개 중 7개 이상 해당되네요. 물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녔다고 모두 행운이처럼 충동성이 있진 않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의 결함과 상동행동이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공통점을 제외하면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각각의 특성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행운이가 충동성 부분에선 ADHD의 성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듯이 수영장에서 다이빙 금지라고 써있는 걸 읽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이빙을 해서 혼나니까요. 그런데 약효과는 8시간이라 오후 4시 정도면 약효가 떨어지는데 수영은 저녁 7시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쨌든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지닌 의사소통의 결함과 상동행동이라는 보편적 증상과 ADHD의 증상이 많이 겹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아이들 중에 ADHD를 지닌 아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 아닐까요? 전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지닌 고유한 특성인데 제가 ADHD 증상으로 착각해 고치려고 애쓸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작용 없이 약효가 좋다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지능지수 85까지 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운이의 지능지수를 더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적인 인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아이가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더욱 없습니다. 행운이가 같은 반 아이들의 학습 권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 역시 약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현재는 학교에서 착석도 되고 선생님께서 잘 중재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 행운이가 ADHD 증상의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약 지속 시간 동안 충동성을 억누르는 만큼 그게 약효가 없는 시간대에 과다 표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아마 ADHD를 지닌 아이들의 약물 복용을 결정하신 양육자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이가 ADHD 증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즉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모든 부모의 바람은 아이의 행복이잖아요. 약을 먹여도 그로 인해 아이가 좀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이고 약을 먹이지 않아도 아이가 약을 먹다가 힘들어하게 될까를 염려하는 마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답답한 마음을 주저리 해보았어요. 오늘은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가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반대로 ADHD 증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의심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ADHD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조용한 ADHD인 경우 AD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언어가 늦거나 반응이 느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ADHD에 대한 책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요. ADHD이든 아니든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법은 엄마의 마음 잡기에도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듣고 있는 AP 부모 교육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보이고요. 행운이 덕분에 이렇게 또 배움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해내셨어요.